안녕하세요. 함께 동고동락하는 강사 김영일입니다. 자, 제가 인강을 이제 시작한 지 3년 정도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일찍 들어온 게 아니라 해외 초기에 좀 들어와서 처음에 들어와가지고 뭐 지금까지 제가 뭐 다른 분들의 인강을 본 적도 또 다른 분들의 어떤 도움을 받은 것도 없이 지금 3년을 지내와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지만 그래도 올해 그간 이렇게 함께 해왔던 학생들 덕분에 또 여러 입소문으로 그래도 아주 조금씩 이렇게 발전해 가고 있는 듯 합니다. 자, 2026 수능도 저와 함께하는 학생들 덕분에 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거기에 대한 보온으로 저도 함께하는 학생들에게 본인들이 원하고자 하는 저와 함께하는 그런 모든 학생들의 결과들을 책임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6 커리큘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커리큘럼을 5가지 포커스를 두고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는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서 점수를 메이킹하고 디자이닝 할 것인지, 자, 그런 전체적인 숲에서 그리고 수능 영어를 위해서 수능 영어의 1등급을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머스트죠, 머스트. 그냥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머스트적인 능력들을 나무의 개념으로 개별적으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자, 먼저 숲에서 나무로 수능 영어 이렇게 좀 대비하세요 라는 거 알려드린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저는 2026 수능에 대한 영어 커리큘럼을 어떻게 짰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리고 거기에 맞춰서 제 수업과 제 훈련 방식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또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이제 제가 올해도 이제 2026 수능을 대비해서 학생들과 어떻게 함께 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중에 먼저 첫 번째 전략이에요. 어쨌든 이거는 지금 시험이잖아요. 70분 동안 45문제를 여러분들이 원활하고 수월하게 빠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풀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시려면 먼저 전체적으로 난이도 배치를 출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지만 그에 상응하는 대비를 하셔서 효과적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좀 풀 수 있겠죠. 뭐든지 수동보다 능동이 좋습니다. 시험을 운영하실 때 제가 전전긍긍 끌려가면서 문제를 푸는 학생들 치고 좋은 점수를 받아본 적도 없고요. 본 적도 없고요. 또 저 역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전전긍긍 끌려가면서 뭔가를 잘해본 경험조차도 없습니다. 반드시 내가 능동적으로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시려면 예상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자, 출제위원들은요, 문제를 이런 식으로 난이도를 조절한다를 좀 보여드릴 건데, 일단 저는 학생들을요, 45문항을 좀 이런 식으로 공부를 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빈칸한성 같은 경우에는 뭐 2025 수능 영어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올해 빈칸에 그러니까 2025 수능 영어에서 빈칸한성은 난이도의 헬 구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만큼 31번, 32번, 33번, 34번 다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럼 해마다 빈칸한성 모든 것이 다 어렵냐? 또 그렇진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랜 시간 동안에 수능 영어를 좀 가르쳐 보니까 이 빈칸한성은 정말 자의적으로 뭔가 이 빈칸을 완벽하게 다 맞추기란 사실상 쉽지가 않다.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절대평가로 90점을 받으셔야 된다는 거 어느 정도 여지는 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빈칸은 자의적으로 빈칸을 어떻게 대비할 수 있다라기보다 타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빈칸을 중간에 풀 것이 아니라 좀 마지막에 풀게끔 하고 그 다음에 순서 삽입을 그 전에 그리고 나머지 유형들을 앞서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그렇게 트레이닝 시켜요. 이런 이유가 뭐가 있냐면 상대적으로 순서 삽입 빈칸보다는 앞쪽에 있는 문제들이 조금 더 다소 쉽게 출제되기도 하고 학생들도 문제를 조금 더 수월하게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자, 이쪽을 먼저 풀게 하고 또 이쪽으로 이어서 풀 수 있게끔 그렇게 트레이닝을 시킵니다. 실제로 출제위원들이 어떻게 난이도를 배정을 하냐면 여기 있는 1, 2구간에 있는 문제들을 조금 쉽게 출제한다 그러면 3, 4구간을 어렵게 출제해서 변별을 해요. 그리고 반대로 1, 2구간을 조금 더 어렵게 출제를 한다 그러면 3, 4구간에 있는 문제들, 순삽빈을 좀 쉽게 출제하는 패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고착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9월 모평, 그러니까 2025 수능을 보기 전에 시행됐던 9월 모평 같은 경우에는 1, 2구간은 쉽게, 3, 4구간도 쉽게
그리고 6월 모평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1, 2구간 어렵게, 3, 4구간 어렵게 정말 전 문제, 핵심 문제들을 헬 구간으로 만들어버린 그런 시험이었죠. 그래서 6월 모평은 1등급이 1%대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역대 초유의 그런 아주 어려웠던 시험의 결과를 만들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앞으로는 그 정도까지는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올해 이제 2025 수능 영어 같은 경우가 좀 특징적이었던 게 뭐냐면, 아, 이렇게도 출제할 수 있구나 하는 패턴이 좀 있었는데, 쉽게 출제를 하지만 중간중간에 약간 난이도를 유형 쪽으로 조금 분산을 시키거나, 혹은 중간중간에 이제 유형 안에서, 그 유형 안에서 난이도를 조금 더 차이에 변별을 좀 둬서 난이도 조절을 하는 그런 방식도 이제 최근에 많이 쓰고 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킬러 문항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난이도 배분으로써 학생들의 심리를 좀 압박하고, 그 다음에 악습관들을 좀 뽑아내서 오히려 노력했던 것들에 비해서 수능 당일날 시험을 조금 무너뜨릴 만한 그런 전략. 막 그렇다고 출제원들이 뭐 떼봐라 라고 해서 문제를 출제하는 분들은 아니시지만, 그런 식으로 변별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 문제를 이렇게 풀게끔 할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학생들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좀 이겨내려면, 뭐 아시다시피 순서 삽입 빈칸은 쉽게 나온다 하더라도 쉽게 느껴지는 유형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쉽게 나온다 그러면 정말 쉽습니다. 근데 의외로 쉽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렵게 나오면 굉장히 좀 당황하게 되는 게 있죠. 그래서 시험 전반을 좋은 모멘텀, 좋은 흐름으로 끌고 갈 수 있으려면 어쨌든 얘가 쉽게 나오든 얘가 어렵게 나오든 원활하게 맞출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져야지만 얘네들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1, 2구간에 있는 문제들, 함축 의미, 주제, 제목, 어법, 어휘, 장문 제목, 장문 어휘, 이런 핵심 유형들에 대해서 고난도로 나왔을 때도 충분히 맞출 수 있게끔 그렇게 훈련을 좀 시켜드려서 일단 여기에서 점수에 대한 토대를 마련을 좀 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 토대를 코너스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만들고 나서 3, 4구간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승부를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은 이 구간을 가지고 승부를 보는 구간이다. 그래서 승부처.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는 여기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구간이다. 그래서 decisive battleground 구간으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만들 겁니다. 그래서 1, 2구간에 있는 문제들 탄탄하게 어떤 난이도가 와도 맞출 수 있게끔 만들어서 점수의 기본 파운데이션을 깔고, 그리고 여기에서 결정적으로 승부를 볼 수 있게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빈칸 완성은 약간 타에 의해서, 즉 출제자에 의해서 내가 맞고 틀리고가 어느 정도는 좀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순서 삽입 쪽에 포커스를 좀 많이 둘 생각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빈칸을 그냥 대충 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확고하게 여기 4문제 출제되는 거에서 최소한 3개 정도는 반드시 맞을 수 있게끔 만들 거고, 그다음 빈칸은 다 맞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1등급을 받는 데는 문제 없게끔 빈칸을 소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가르칠 전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만들어 갈 거냐면, 1등급을 위한 능력이 좀 필요한데 이 능력은 머스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능력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능력이 있으면 1등급 좀 잘 받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교육과정평가원이 제시하고 있는 출제 매뉴얼에서 요구하고 있는 수능의 기조, 그리고 최근 트렌드를 반영해서 반드시 수능 영어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수학능력 시험은요, 수학능력 영어 영역이죠. 자, 영어 영역 시험은 읽기 능력과 사고력을 요구합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사실상 과거에는, 즉 상대평가 시절에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독서량도 많았고 공부량도 훨씬 더 많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영어가 굉장히 주된 학습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어린 나이 때부터 영어를 많이 접해왔었기 때문에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사고력이 좀 자연스럽게 생길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읽을 수 있으면 생각은 그냥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겠죠. 근데 변화하는 수능 영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시대도 또 세대도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아마 본인 스스로가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읽을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만 또 따로 수동적으로 들려오는, 내게 느껴오는, 그리고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그런 사고력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동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따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가장 수능 영어가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이 두 가지는 읽기 능력과 사고력이라는 거. 그 다음에 시험이라는 속성이 있잖아요. 수능 영어입니다. 수능 영어예요. 시험이라는 속성을 잘 살리셔야 되는데, 시험은 문제를 잘 풀어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선 그냥 막연하게 계속 문제만 푸는 것이 아니라, 자, 같은 유형 안에서도, 그리고 같은 영어 능력 안에서도, 같은 사고 과정 안에서도 내가 현재 잘 하고 있는 것과 잘 하고 있지 못하는 것들을 구분해서, 잘 하고 있는 것들은 계속 발달을 시키고 잘 하지 못하는 것들은 수정 보완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메타인지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시험은 이것만 잘한다고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메타인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메타인지 능력 갖추셔야 되고, 자, 70분 동안 45문항을 운영하셔야 되는데, 자, 그 안에서는 마인드 컨트롤도 굉장히 중요해요. 심리적으로 내가 압박감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느냐. 근데 이거는 시험 보기 전에 뭐 거울 보고 할 수 있다 3번 외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평상시 어떻게 트레이닝을 하느냐에 따라서 시험 운영 능력도 쌓이겠죠. 그래서 온전하게 여러분들, 이거는 영어 영역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이 다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아주 안정적으로 영어 1등급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이 4가지 능력을 반드시 갖추셔야만 한다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읽기 능력은 뭘 얘기하느냐? 이거 국어 영역이 아니잖아요. 영어 영역이기 때문에 영어를 읽을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영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문장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문장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어휘력 필요하고요. 해석력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해석력이란 건 뭐냐면 이런 거죠. 문장 구조를 일단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인지한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익숙해져야 되겠죠. 문장 구조가 익숙하고, 소위 말해서 여러분들 우리말 옮기기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 과정을 넘어서는 좀 해석의 원리 같은 것들. 아, 영문장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구나. 2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문장 구조를 이해하시고, 그다음에 해석을 원활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러니까 우리말 옮기기 능력이 아니라, 아, 대충 어떤 말을 하는구나 라는 걸 캐치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능력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런 능력, 이 2가지를 얘기하는데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고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자,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를 이제 수동적 사고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시험은 이런 수동적 사고만으로는 문제를 잘 맞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능동적으로 사고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문장이나 글을 통해서 작가가 뭘 말하고자 하는가를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을 따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선생님, 그럼 글의 개념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글을 결국 이루고 있는 건 문장이잖아. 그러니까 작가의 의도는 문장에서부터 생겨납니다. 이게 이제 기존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문장에 대한 학습 개념인데, 문장은 그냥 대충 내용만 파악하면 되는 줄 알지만, 사실 문장은 작가가 습관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기 위해서 표출하는 표현들이 즐비한 곳이 문장이에요. 그리고 그런 표현들은 작가가 어떤 의도를 제시하겠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기도 해. 그래서 문장을 공부하실 때에는 어떠한 시그널, 어떠한 표현을 보고 작가가 어떤 의도를 표출할지에 대한 그런 시그널적인 부분, 그리고 논리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따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것들이 먼저 형성이 된 상태에서 글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고 글을 읽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이때 포인트는 뭐냐면, 아까 머스트라고 얘기했잖아요. 수능 영어가, 특히 독해가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것들은 논리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막연하게 얼추 이런 내용 얘기하는구나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글 안에서 주제가 무엇이고 그 주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캐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니?를 묻고자 하는 것이 수능 영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글을 보고 글의 막연한 내용을 머릿속에 채워넣는 것이 아니라 주제를 파악하고 주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따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런 능력이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공부란 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공부 기간이 많아지고 공부의 양이 많아지는 것 뿐이지, 그 포커싱만 잘 맞춰 놓으면 다른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가성비 있는 공부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장이나 글에 대한 공부를 하실 때에는 주제에 대한, 그리고 전개, 그리고 논리적 사고가 필요해요.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해. 일단 읽을 수 있는 능력이 되면 논리적인 공부 뭐 할 필요가 있어. 논리가 기본적으로 있는데 라고 얘기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영어잖아요. 일단 우리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영어와 우리말에 대한 언어적 갭 때문에 알고 있는 논리가 바로바로 표출되지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은 논리적 사고를 반드시 키워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논리적 사고가 왜 필요해? 뭐 그런 거 안 필요할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잘 아셔야 되는 게, 보통 에세이나 아티클이나 저널 같은 것들이 핵심 유형의 지문으로 출제가 돼요. 그럼 에세이나 아티클이나 저널의 공통점은 전부 다 논리를 기반으로 한 글들이죠. 자, 이런 글들을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만나실 거기 때문에 당연히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영어는 기본적으로 논리어입니다. 그러니까 논리를 벗어나서 영어를 읽을 수 있는 능력은 사실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능력들을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시험이야.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수능 시험장에서 만나게 될 글은 작가가 쓴 거고요. 문제는 출제자가 출제를 한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작가와 출제자는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시험을 주관하는 건 작가가 아니라 출제자죠.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정보는 작가가 원하는 정보가 아니라 출제자가 원하는 정보죠.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갖추어야만 하는 사고는 뭐냐면, 출제자라는 양반들이 어떤 정보를 원하는가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고, 그러면 그 정보를 지문에서 볼 수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봤으면 그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거죠. 정보 활용 능력을 따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봤으면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자, 이런 걸 만드셔야 되겠죠. 메타인지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여기까지 만들어졌으면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들은 다 만들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틀려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알고는 있지만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아직 안 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야.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인지하지 못하면 막연하게 이제 공부하는 거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있는데 성과는 잘 나오지 않는, 가성비 떨어지는 공부가 되겠죠. 공부란 건 아시다시피 잘하는 건 발달시키고 부족한 건 채워가는 거니까, 틀리는 이유들을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틀리는 이유들을, 자기가 왜 틀리는가를 빨리 인지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기본적으로 내가 알고 있는 틀리는 이유가 그게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면밀하게 기준을 만드시고, 그 기준은 당연히 얘네겠죠. 이 기준 하에서 왜 틀리는가를 캐치하셔야 되고, 그걸 수정 보완하는 학습을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메타인지 능력을 키워가시고요. 전체적으로 위기관리 능력 굉장히 중요하죠. 시험장에서는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와르르 무너지기 때문에 1년간 계속 모든 10개월 이상의 노력들이 다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멘탈이든 아니면 내가 습관적으로 문제를 푸는 능력이든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을 반드시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 능력이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다라면 지금 현재 4등급 이하 정도의 학생일 거예요.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3등급 정도 받는다 그러면 어느 정도 어휘력과 어느 정도 해석력은 갖추고 있다. 그 정도면 한 3등급 정도 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나는 모의고사를 봐도 3등급이 잘 안 나와. 그러면 빨리 어휘력과 해석력을 좀 키워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수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현재 자기 위치가. 그 다음 3등급 이상이다. 지금 나는 3등급 이상이야. 근데 2등급은 잘 나오지 않아. 혹은 2등급까지는 나오는데 1등급으로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 혹은 1, 2등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 소위 말해서 이제 조금 이따 저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감으로 문제를 푸는 것 같아. 이런 느낌이에요. 자, 이런 느낌이면 현재 요 단계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거야.
아직 채워지지 않은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계속 3등급에 머물러 있습니다. 혹은 2등급에 머물러 있거나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등급에 머물러 있겠죠. 그래서 현재 3등급 이상 정도 되고 있는 친구들은 빨리 이런 능력들을 좀 다질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3등급 이상이 만들어지면 궁극에 이제 한순간에 여기까지 다 알겠어. 근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그 다음 이상으로 등급이 올라가지 않아. 그러면 메타인지 능력이 부족한 거죠. 자기가 잘하고 못하는 것들을 구분할 수가 없는 능력대인 거. 그래서 이런 능력을 만들어야 되는 이 등급조는 모든 등급이 다 필요한 겁니다. 사실 수능 시험장 갔을 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실은 여러분들은 하위권에서부터 상위권으로 가는 능력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뭐 어쩔 수 없이 뭐 7월 이후 혹은 9월 이후 이제 수능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면 이 정도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꾸겨 넣어야 되는 사태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런 능력들을 하나씩 채워갈 필요가 있으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런 필요한 능력을 기반으로 해서 제 커리큘럼은 어떻게 형성이 되냐 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일단 4등급 이하 학생들에게 3등급으로 좀 넘어가시려면 필요한 문장에 대한 학습 포커스를 좀 제시를 해드릴 건데요. 선생님 커리 중에서 두 가지 커리가 있어요. SG 워너비라는 커리가 있고 센텐스 포커스 알파 오메가라는 커리가 있습니다. 자, 얘네들은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 거냐면 SG 워너비는 센텐스 앤 그래머예요. SG가. 그러니까 문장 그리고 어법적인 개념이 있는데 자, SG 워너비에서 다루는 어법적 개념은 어법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이 아니에요. 물론 어법 문제를 풀기 위한 문제들도 거기에 좀 개념들도 들어가 있긴 하지만 문장을 이해하는 어법적 개념들이 좀 들어가 있다는 거. 대신에 빨리 끝내서 빨리 소화할 수 있게끔 문장은 다 짧은 단문장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와 기본이 없어도 단기간 동안에 아주 간단하게 영어의 원리를 좀 깨달을 수 있는 센텐스 포커스 알파와 오메가는 해석에 대한 원리를 조금씩 적용을 하는데 특히 문장의 구조를 좀 분석하는 능력들을 좀 많이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분석해서 나중에는 체화될 수 있게끔 그리고 이제 후반부 갔을 때에는 고난도 문장들을 어떻게 직독직해 하는가 다시 말해서 해석의 원리상 어떻게 해석을 해나가야만 하는가에 집중해서 트레이닝을 좀 시켜드릴 거예요. 자, 4등급 이하는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선생님 저는 어법 문제를 좀 풀고 싶어요. 그래서 어법 문제를 풀기 위한 어법적 좀 개념이 따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건 SG 워너비로 좀 커버하기에는 어렵겠죠. 그래서 어법을 좀 따로 이거는 문장 해석을 위한 어법적 개념이 아니라 어법 문제를 풀기 위한 어법적 개념으로 필요한 커리 두 가지가 좀 제공이 될 건데요. 그래머 포커스 알파 앤 오메가는 90개 정도의 어법적 개념을 제시를 할 겁니다. 강의가 기냐고요? 그렇지 않고요. 전부 다 10분씩 이루어집니다. 아까 90개의 개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개념당 10분씩 진행이 될 겁니다. 자, 현재 지금 그래머 포커스 알파 오메가가 제 커리에 있긴 있어요. 예전에 촬영한 거. 그거는 10분짜리 수업이 아니고 90분짜리 수업이거든요. 걔를 이제 10분짜리로 선생님이 재촬영을 할 생각입니다. 이걸 10분짜리로 여러분들이 듣게 되시면 하루 10분씩 투자하시면 어법에 대한 개념을 좀 잡을 수 있다는 거. 자, Just 10 Minutes for Grammar는 얘는 본격적으로 이제 어법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고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실전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고 과정들을 트레이닝 시켜주는 이제 훈련법인데 얘도 역시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하루 10분 정도 투자하셔서 어법 문제를 대비할 수 있게끔 특징은 계속 반복됩니다. 다른 문제들이지만 자주 출제되는 개념들이 계속 실전편에 나와서 매일같이 10분씩 들으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법적 개념이나 문제 푸는 사고 과정까지도 학습이 체화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까 하루 10분씩만 투자하시면 돼요. 자, 어법 문제풀이를 위한 커리는 여기까지였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읽기 능력이 만들어졌으면
직접적으로 문장을 읽을 때에도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글을 읽을 때에도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야 되고 비로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보 활용 능력까지 만드셔야 되겠죠. 자, 거기에 대한 커리가 팁스입니다. 뭐 제가 아까 첫인사로 함께 해준 여러분들 덕분에 제 수강생들 덕분에 조금씩 발전했다. 입소문이 좀 났다. 거기에 가장 크게 일조한 커리가 이제 팁스인데요. 기존에 이제 제가 인강 런칭한 이후로 최초로 이렇게 완판이 된 그런 커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팁스를 작년에 이제 완판이 되고 이제 올해 새롭게 런칭을 하게 됐어요. 근데 원래는 팁스 한 권짜리였거든요. 근데 이제 팁스를 뭐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좀 문장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커리가 따로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좀 분리를 했습니다. 팁스 에센스에서 실제로 독해에서 만날 수 있는 문장들이 있죠. 그리고 정보가 될 수 있는 문장, 그리고 논리적 사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논리적 사고를 배울 수 있는 문장. 자, 이런 것들의 본질을 배우는 것이 바로 팁스 에센스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문장들이 실제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정보로서 작용이 되고 그리고 걔를 정보로서 어떻게 활용하면 문제가 풀리는지를 아셔야지만 문장 해석이 지문 독해와 문제 해결까지 걸리는 이 단계에 대한 속도, 노력, 시간 이런 것들을 현저히 줄일 수 있잖아요. 그걸 빠르게 경험하고 빠르게 체화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 the first experience예요. 그러니까 팁스에 대한 것들을 이제 처음 경험하게 되는 거. 수능을 간결하게 문장 해석으로 바로 문제 해결까지 들어갈 수 있는 걸 첫 경험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바로 팁스, the first experience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장 학습과 그리고 문장의 독해, 문제 해결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까지 배우셨으면 본격적으로 이제 유형에 대한 것들을 좀 배우셔야 되겠죠. 여기 있는 Source CS나 MVP DB는 전부 다 유형편입니다. 자, Source CS는 앞서서 선생님이 전략편을 말씀을 드렸을 때 1, 2 구간에 있는 문제들을 반드시 맞추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서 1, 2 구간에서 조금 변별을 요구하는 문제 유형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함축 의미, 그 다음에 주제 제목, 그리고 어휘 추론 문제들이 있죠. 자, 이런 문제들은 난이도가 어떤 난이도가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다 맞출 수 있게끔 제가 그렇게 준비를 했고, MVP DB라는 건요, The Most Vulnerable Problems라고 얘기해서 가장 취약한 문제들, 순서, 삽입, 빈칸 있죠. 자, 얘네들을 집중적으로 트레이닝 시키는, 즉 3, 4 구간에 있는 것들을 점수를 잘 마크할 수 있게끔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켜주는 그런 컬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Source CS나 MVP DB가 본격적인 유형편으로 들어가시는데, 자, 여기에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따로 기출문제를 공부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Source CS나 MVP DB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기출을 같이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기출을요, 패턴화 시켰고요. 수능으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수능에 대한 기조, 그리고 수능 문제로 자주 출제가 되는 지문의 패턴, 문제의 패턴, 정보의 패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패턴화 시켰고, 그 패턴화 된 거에 대해서 유사문항으로 적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Source CS하고 MVP DB는요, 보시면 자꾸 회차적으로 반복을 하셔서 보셔서 몸에 체화시키는 훈련을 해주시면 수능 시험장 갔을 때 김영률이 이거 나온다고 그랬는데 진짜 나왔네 하는 것들을 체감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2025 수능 해설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시면 제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이런 패턴 나온다고 했다, 이런 거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런 것들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영상도 좀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아마 Source CS나 MVP DB에서 배웠던 것들은 앞으로도 반드시 나올 겁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좋은 패턴을 담은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제 매뉴얼에서 언급하는 그런 수능에 대한 기조, 그리고 트렌드, 이런 것들을 반영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절대평가 영어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이 패턴대로 출제될 걸 장담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Source CS나 MVP DB를 통해서 일단 기출에 대한 패턴을 잡으시고 거기에 대한 유사문항 적용까지 통해서 완벽하게 수능으로 출제될 것을 미리 학습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그게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형까지에 대한 사고를 만드셨으면, 자, 이제부터는 구간별로 트레이닝을 시켜요. 구간별로 1, 2구간에 있는 문제, 그러니까 1에서 30번, 그 다음 41에서 45번에 해당하는 35문항을 실제적으로
하프 모의고사 형식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단순한 하프 모의고사 해설이 아니고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의 메타인지를 만들어 드리는데, 여기까지 기준이 마련이 됐기 때문에 구간별로 문제를 푸시게 되시면 이제 거기 구간 안에서 그걸 여기까지 배웠던 기준 하에 무엇이 잘못됐고 왜 틀리는가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수업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제 코너스톤이나 디사이시브 배틀그라운드 커리를 들어가게 되면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듣는 얘기가, 수강생들이 쭉 많이 있어도 결국에는 좀 1대1 과외받는 느낌 같고 내가 틀리는 이유를 수업에서 바로바로 듣는 듯한 느낌이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거든요. 이때부터 선생님은 학생들이 왜 이 선지를 선택하게 됐는가, 어떤 사고 과정을 통해서 나쁜 다른 선지로 자꾸 사고가 빠져나가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족한 부분을 잡아드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를 해드리는 게 이제 코너스톤 구간하고 디사이시브 배틀그라운드예요. 얘가 1, 2구간 총 1에서 30번하고 41에서 45번을 다뤘다라면 얘는 31번에서부터 40번까지의 순삽빈의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 하프 모의고사 형식으로 가고 똑같이 틀리는 이유들 언급하고 수정 보완할 수 있게끔 해드릴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요, FC 히어로 해서 파이널 컴플리션이죠.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구간인데 이때는 종합적으로 기준 만들어 드리고 다시금 배웠던 것들을 최종적으로 기준을 제시해 드리면서 그 다음 틀리는 이유까지 다시 한번 적용을 해드리고 가장 이제 6구 모평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핵심적인 내용들을 부각시켜서 강조해서 수능에서 무리가 없게끔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실전 수능과 가장 흡사한 모의고사 세트로 여러분들한테 이제 트레이닝을 시켜 드릴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FC를 마무리하게 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1등급을 받으실 수 있겠죠. 이게 저의 이런 훈련 커리 계획입니다. 여기 안이 엄청 건조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목이 자꾸 간질간질 거려가지고 중간에 끊고 제가 지금 다시 소개를 합니다. 자, 요번에 지금 소개할 내용은 수업 커리, 제 수업과 커리에 대한 제 특징. 이 특징을 말씀드리는 건 이래요. 제가 현장에서도 수업을 좀 하다 보니까 뭐 인강 학생들은 자주 마주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Q&A 통해서도 제 수업 의도나 방향성, 그리고 어떻게 훈련을 시켜드렸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계속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뭐 현장에서 수업을 듣든 인강으로 듣든 가르치는 사람이 어떤 의도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어떻게 트레이닝을 시키는가를 아셔야지만 효과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 수업을 들어야만 하는가, 그리고 왜 제 수업에 대한 이런 특징들로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아실 겁니다. 첫 번째, 전략적이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나가지 않고요. 제 머릿속은 여러분들이 70분 동안 45문항을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걸 항상 머릿속에 둘 거기 때문에 제 머리엔 항상 숲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숲에 포커싱을 두고 모든 것이 귀결될 걸 생각하고 나무를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가 드릴 것을 제가 약속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뭐 현장 수강생들은 굉장히 전략적인 사람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제 커리를 쭉 따라오시면 전략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실용적이다. 실용적인 이유가 첫째, 학생들이 해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보화 시켜주는 거.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 주된 목적은 여러분들이 절대평가 영어 영역이라는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낼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이게 뭐 상대평가가 아니잖아요. 영어에 쏟을 수 있는 학습 시간은 반드시 한정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한테 자, 번역가와 같은 그런 훌륭한 해석을 해야만 영어는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게 아무리 이상적이고 사실상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실행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수능이라는 이 시험 자체가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수준 하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보를 만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수준, 물론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뭐 9등급이 해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보화시키고 이건 스킬이죠. 자, 그런 것이 아니라 적정량의 수능이 필요로 하는 영어 공부를 하셨을 때, 즉 다시 말해서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완벽한 영어 능력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학습한 상태에서 답을 도출할 수 있게끔 정보화할 수 있는 그런
해석들로 이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좀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만 해드릴 거예요. 단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의 기조, 그리고 트렌드, 그리고 수능에서 자주 출제되는 패턴, 이런 것들은 반드시 제가 지도를 할 겁니다. 하지만 그거 외적으로 되게 고차원적으로 많이 아셨으면 좋을 만한 것들은 하지 않을 겁니다.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1등급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전제는 어떠한 난이도가 오더라도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그러한 것들만 반드시 가르쳐 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제 현장에서 듣는 학생들은 이런 실용적인 이런 패턴들을 되게 주요한 장점으로 많이 여겨주고 있기 때문에 인강으로 듣는 친구들도 그만한 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가성비가 높다. 자, 이 가성비가 높다라는 거, 시간 대비 효율적인 수업을 할 수 있는 포커스가 가장 중요한데, 첫째 그 이유가 보통 영어 영역을 보시면 저는 좀 약간 생각 드는 게 이런 모순이 좀 싫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는 이렇게 공부하면 돼 라고 했는데 막 이것도 봐라 저것도 봐라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기출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되게 단순한 커리 같지만 궁극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저는 그런 게 가성비가 좀 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앞서서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SOA CS나 MVP DB를 통해서 기출과 기출에 대한 패턴 정리, 거기에 대한 유사 문제, 그리고 셀프 트레이닝까지 같이 다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출 커리를 따로 타실 필요가 없고요. 기출 문제를 따로 이렇게 뭐 수업을 듣거나 뭐 기출 문제집 따로 이렇게 활용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유형들에 있어서 가장 최근에 기조, 경향, 트렌드를 담고 있는 그런 문제들로만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기출 따로 공부하실 필요 없이 SOA CS나 MVP DB 학습하시면 기출과 적용까지 한꺼번에 다 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 커리가 유기적이다라는 거는 이제 제가 이것 때문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팁스에서 배웠던 이 수업 내용부터 SOA CS, MVP DB까지 자, 거기는 쓰여있는 문장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게끔 교재를 구성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많이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팁스를 공부하면 SOA CS에서 자연스럽게 적용이 될 수 있고, 또 팁스를 공부하면 MVP DB에서도 자연스럽게 다시 공부가 반복이 될 수 있게끔, 그리고 SOA CS, MVP DB에서 배웠던 수능에 대한 패턴, 그리고 트렌드, 이런 것들이 코너스톤 1, 2구간 하프 모의고사나 Decisive Battleground의 3, 4구간 하프 모의고사에서도 그 유형 패턴이 계속 반복될 수 있게끔 구성을 해놨습니다. 뭐 물론 말할 것도 없이 FCO로 파이널 과정에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집약될 수 있게끔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팁스 하나 딱 준비하셔서 그 다음부터 커리를 타가시면 자연스럽게, 물론 복습도 하셔야 되지만 자연스럽게 계속 반복이 될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결국 수능은 습관의 문제이고 반복의 문제이고 체화의 문제이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계속 여러분들이 유기적으로 해나갈 수 있게끔 커리를 반복 효과를 둬서 유기성 있게 조율을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가성비 있는 공부가 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학습관, 적용 시간, 이런 것들을 단축시켜 드릴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거하고 좀 유사한 의도인데요. 보통 왜 학생들이 영어에 투자하는 시간들이 많이 걸릴까 생각보다, 분석을 해보면 문장 학습 뗐어. 근데 또 문장 학습 뗐는데 계속 그 구문책 수도 없이 반복하고, 그리고 그걸 다시 독해로 들어갔을 때 독해에 적용하는데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독해에 적용해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문제풀이에 또 해나가는데 종합적으로 다 적용하는 데까지 이 갭 있잖아요. 문장에서부터 지문, 지문에서부터 문제 해결까지 걸리는 이 갭이 너무 큰 거지. 그러다 보니까 시간, 투자, 노력,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걸리거든요. 자, 이거를 단축을 좀 시켜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 대비 가성비 있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요. 틀리는 이유를 잡을 수 있다. 이게 지금까지 제 강사 생활에 제 연구의 포커스고요.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제일 많이 집중적으로 해온 것이, 전국의 학생들은 왜 틀리는가? 왜 1번 선지를 선택해서 틀렸는가? 왜 2번 선지를 선택해서 틀렸는가? 왜 이런 선지를 선택하게 됐는가? 이런 것들을 십수년 계속 분석해왔고, 현장에서는 현장에 있는 모든 학생들을 전부 다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해올 것이고,
장담하는데 대한민국 어떤 선생들보다도 틀리는 이유를 명확하고 명시적으로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게 저의 아이덴티티니까. 그래서 이런 틀릴 수 있는 이유들을 여러분 스스로도 몰랐던 걸 제가 찾아드릴 거고 그걸 수정 보완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훈련식이라는 거죠. 결국에 수능은 습득을 하는 건데 이 습득이라는 개념은 결국 배워서 자기 것으로 하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왜 성적을 못 낼까를 보면 배우기만 하면 성적이 나올 거라고 착각해요. 근데 배운 걸로 끝내면 안 돼.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내 몸에 배게끔 해야 되는 훈련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반복 효과를 통해서도 훈련의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 수업 자체가 계속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좀 진행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냥 정답에 맞춘 해설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트레이닝 과정처럼 하나하나 사고에 대한 과정들을, 이런 수업이 대체적으로 수학에서 많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영어에서 이런 사고에 대한 단계들을 많이 훈련을 시켜드릴 거고, 또 훈련이 되면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고 끝나겠지만 이걸 계속 유기적으로 반복 훈련을 시켜드려서 몸에 자연스럽게 수능의 기조, 그리고 트렌드, 경향 뭐 이런 것들이 몸에 뵐 수 있게끔 훈련을 시켜드릴 겁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해서 수능 영어를 준비를 할 겁니다. 2026년에. 2026년이 아니라 2026 수능 영어에 대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구를 만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약간 다른 얘기인데, 선생님이 어릴 때 음악을 좀 했었어요. 음악을 좀 했었는데, 그러니까 어릴 때는 노래 좀 한다 이런 소리 좀 듣다가 어느 순간부터 노래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노래를 좀 배워보려고 보컬 트레이너를 찾아갔습니다. 꽤 유명하다고 하는. 한 8개월 정도를 배웠는데, 여기저기서 8개월 뒤에 너 옛날보다 노래를 더 못한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가 하는 얘기들을 계속 들었겠죠. 배우는 대로 계속 했는데 그게 뭔가 잘못된 방법인지도 모르고 계속 따라가다가 다시 정말 전문가다운 좀 그쪽에서 유명하다는 그런 트레이너를 좀 찾아가서 훈련을 받아 보니까 조금씩 치유가 되는 걸 제가 좀 느끼겠어요. 그때 이제 제가 깨달았던 게 뭐냐면, 진짜 누굴 만나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하구나. 특히 뭔가 훈련을 한다든가, 그리고 트레이닝이나 그리고 시험 같은 것들을 이렇게 대비하는 이런 것들은 음악도 마찬가지고 스포츠도 마찬가지고 시험 다 해당되겠죠. 이런 것들은 트레이너 혹은 매니저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효과가 있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여러분들이 시간을 투자하시고 노력을 투자하신 그 결과들이 가성비 있게 원하시는 성적을 낼 수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올바른 트레이너이자 올바른 매니저라고 장담합니다. 저를 만나셔서 함께 같이 동고동락하게 되시면 같이 고생하시면서 여러분들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같이 고생하면서 함께 좋은 결과를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저의 2026 수능 영어에 대한 커리큘럼이었고요. 본격적으로 강의실에서 그리고 인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